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던진 폭탄 선언, 주한미군 철수, 100억 달러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이 무너질 거라 확신했죠. 그러나 불과 열흘 뒤 상황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철수 카드를 꺼낸 미국이 오히려 곤란해진 이유,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워싱턴의 한 브리핑룸에서 터진 폭탄 선언, 주한미군 철수 검토. 저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 방위비 100억 달러 요구,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 중. 국방부 대변인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죠. 저는 에드워드 스미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15년간 국제안보를 다뤄온 기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브리핑을 취재했지만 이런 폭탄 발언은 처음이었어요. 브리핑룸 안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기사 제목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몰락 예견된 수순이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많은 워싱턴 전문가들처럼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미군 없이는 버틸 수 없을 거라고요. 70년간 미국의 보호 아래 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독립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분명 굴복할 것이다. 제 확신은 단단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군은 항상 미군과 함께 작전해 왔으니까요. 독자적인 방위 능력이 있을 리 없다고 봤죠. 게다가 북한의 위협 앞에서 미군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뻔해 보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해요.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거지? 한국이 얼마나 빨리 무릎을 꿇는지 말입니다. 편집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그랬죠.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한국은 약소국이고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저는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이번 취재는 쉬울 거라고요. 한국 정부의 당황한 모습, 시민들의 불안한 표정, 경제계의 혼란상을 담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악관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되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항은 평온했어요. 혼란스럽거나 불안한 기색을 찾을 수 없었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상하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큰 사건이 터졌는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택시 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군 철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도 잘 살 수 있어요. 이 답변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날 줄 몰랐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걸까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명 저의 예상이 맞을 거라고요. 며칠 지나면 한국 정부에서 급하게 워싱턴에 사람을 보낼 것이고 결국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저는 정부 브리핑을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당황한 모습을 기대했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답변을 기다렸어요. 분명 어색한 변명이나 미국을 달래는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떨림도 없고 당황한 기색도 없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준비해왔다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보안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만의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이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의아했습니다. 정말 독자적인 계획이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냥 허세일까요?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서울 거리로 나갔습니다.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분명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명동거리에서 만난 첫 번째 시민은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렇게 되면 우리끼리 잘해야죠. 뭐 어쩌겠어요. 담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질문했어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죠.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미군 철수를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힘으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런 반응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예상했던 공포나 불안감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대신 묘한 자신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50대 사업가는 더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우리가 계속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준비는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물론이죠. 우리 회사만 해도 방산업체와 협력하고 있어요.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허풍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예상과 달랐거든요. 미군 철수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15년간 국제정치를 다뤄온 제가 이렇게 당황스러울 줄 몰랐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틀렸던 걸까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예상했던 스토리와 너무 다른 현실 때문이었죠. 한국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던 기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국방부에서 특별 브리핑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군의 독자 작전 능력에 대한 설명회였어요. 저는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군 합참작전부장이 나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장면부터 제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한국형 전술교리 4.0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작전도가 펼쳐졌습니다. 북한의 공격 시나리오부터 대응 방안까지 세밀하게 짜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군 지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이 계획은 언제부터 준비하신 건가요? 제가 질문하자 작전부장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10년 넘게 준비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한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독자 방위를 고민해왔다는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존 나토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작전부장은 다음 장면을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어요. 한국형 교리와 나토식 교리를 비교한 내용이었습니다. 나토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15분 만에 전멸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5분이라니요. 서구식 군사전술이 한반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반면 한국형 교리로는 72시간 지속 방어가 가능합니다.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군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미군의 보조 역할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작전부장에게 개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했거든요. 정말 미군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전술을 개발했어요. 작전부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허세나 과장이 아니라 진짜 자신감 같았어요. 그럼 시뮬레이션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30분 후, 저는 군 시뮬레이션 센터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 앞에서 가상 전투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마치 실제 상황 같았습니다. 빨간색이 적군, 파란색이 아군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북한군의 대규모 남침 상황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적군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5분 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군의 반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지형을 활용한 유도 작전입니다. 적군을 특정 지역으로 유인한 다음 집중 타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말 정교했어요. 마치 바둑고수가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한국군의 완승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거든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시나리오인가요? 네, 실제 지형과 장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말 한국이 미군 없이도 북한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워싱턴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시뮬레이션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전문 지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넷째 날, 저는 방산업체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자급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했거든요. 분명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재 한국의 무기 국산화율은 70%입니다. 방산청 관계자의 첫마디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70%라니요. 이 정도면 거의 자급자족 수준이잖아요. 10년 전에는 30%였습니다. 꾸준히 늘려온 결과예요. 화면에는 각종 무기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전차, 함정, 미사일까지 모두 한국에서 만든 것들이었어요. 저는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KF-21 전투기도 독자 개발하셨죠? 맞습니다. 현재 양산 중이에요. 전투기까지 독자 개발한다니요. 누리호 발사도 성공하셨고요. 네, 우주 발사 능력도 확보했습니다. 우주 발사체까지요. 전 세계에서 몇 개국만 가능한 기술이잖아요. 한국이 이미 그 반열에 올라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저는 이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현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이미 독자 방위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군사기술도 작전 능력도 국민 의지도 모두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로 곤란해질 쪽은 누구일까요? 저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중국 견제, 일본과의 삼각동맹, 태평양 패권 유지까지 모든 것이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더 곤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약소국이라고 여겼던 한국이 실제로는 강소국이었고 초강대국인 미국이 오히려 딜레마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기사 초안을 작성하면서 저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짜 승부는 한국의 항복이 아니라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었어요. 과연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고립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워싱턴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존, 지금 백악관 분위기 어때? 왜? 한국에서 뭔가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어.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무슨 소리야? 설마 그들이 정말 버틸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존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워싱턴의 모든 전문가들이 한국의 굴복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에드워드, 너 설마 현지에서 회유당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한 것들이야. 저는 지금까지 본 것들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독자적 작전 능력, 무기 국산화율, 국민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거든요. 이번 사태의 진짜 패자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다섯째 날 오전, 워싱턴에서 긴급 속보가 날아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준비에 착수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 정말 현실이 되는 건가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취재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외신 기자들, 방송 크루들이 한국 정부의 반응을 포착하려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청와대 주변도 국방부 앞도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시민들의 큰 동요나 항해 집회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 즈음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한국 정부의 굴복 선언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한미군 철수 착수 소식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준비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렸어요. 분명 미국에 사과하며 양보안을 제시할 거라고 봤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군 철수 결정을 존중합니다. 예상과 달리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사과도 없고 애원도 없었어요.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군은 독자적 방위 태세를 완비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담담할 수 있는 건가요? 70년 동맹의 끝을 앞두고 말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미군 없이도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방장관의 답변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허세가 아니라 진짜 확신 같았어요. 과연 무엇이 이런 자신감을 주는 걸까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한국군 장교와 개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걱정 안 되세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기대됩니다.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기대된다니요? 동맹국의 철수가 기대될 일인가요? 왜 기대되시는 거죠? 이제 우리 실력을 보여줄 기회잖아요. 장교의 눈빛에서 이상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미군이 한국군 발전의 걸림돌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보조 역할만 해왔으니까요. 이제는 주역이 될 차례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군이 미군을 보조로 여긴 게 아니라 자신들이 보조 역할에 머물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미군 철수로 곤란해질 쪽은 누구일까요? 한국일까요? 아니면 미국일까요? 저녁 무렵 워싱턴의 동료 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드워드, 백악관이 난리야. 무슨 일이야? 한국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라서 당황하고 있어. 역시 그렇군요. 워싱턴도 한국의 차분한 반응에 당황한 거였습니다. 국방부는 뭐라고 해? 한국이 정말 버틸 수 있는지 재검토하고 있어. 이제야 미국도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럼 철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말 곤란해하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어요. 70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동맹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번 사태의 진짜 승부처를 알았습니다. 한국의 굴복이 아니라 미국의 딜레마였어요. 과연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축소를 감수할 수 있을까요? 여섯째 날, 저는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국 현대사 전문가인 김 교수였어요. 한국인들의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담담한 이유가 뭘까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혼자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언제요?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재건 과정 모두 우리 힘으로 버텨냈습니다.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온 경험이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6.25 전쟁 초기에는 정말 우리끼리만 버텨야 했어요. 미군 지원이 있었잖아요. 처음 3개월은 한국군 혼자였습니다. 그때 버텨낸 경험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저는 한국 전쟁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미군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이 먼저 버텨낸 다음에 지원이 온 거였군요. 그리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경제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김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외국 자본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직접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대부분 자력으로 이뤄낸 것이었어요. 외국 기업의 도움보다는 한국 기업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 자신감이 남아있다는 뜻인가요? 당연하죠. 우리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김 교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차분한 반응, 정부의 자신감, 군의 준비 상태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어요. 그럼 미군 철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오히려 기회로 볼 수도 있어요. 진짜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군 철수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김 교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봤으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외세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스스로 일어선 경험이 있는 강인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기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했어요. 제목부터 내용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다. 김 교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70년 동맹의 상대방에게 던지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짜 의미를요. 미국이 한국을 시험한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미국이 진짜 동맹국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게임의 진짜 승자가 될지 말입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존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백악관이 완전히 방향을 틀었어. 방위비 요구도 관세도 철수 계획도 모두 철회한다고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미국이 먼저 손을 든 거였나요? 불과 일주일 만에 이런 급변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왜 갑자기? 국방부 분석이 나왔는데 한국 없으면 동아시아 전략이 완전히 무너진대. 미국도 드디어 현실을 깨달은 거였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어떻게? 한국과 별도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나섰어. 미국 빠진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다른 강대국들에게 기회를 준 셈이었어요. 점심 즈음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어요. 미국의 정책 수정을 환영합니다. 외교부 대변인의 첫 마디였습니다. 환영한다고요? 승리를 자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차분한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했어요. 정말 한국이 이 모든 상황을 내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브리핑 후 저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몰락을 취재하러 왔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의 저력과 미국의 딜레마를 확인한 거였죠. 저녁에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새로운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위협. 결국 미국이 백기를 들다. 이것이 일주일간 제가 목격한 현실이었습니다. 약소국으로 여겨졌던 한국이 초강대국 미국을 무릎 꿇게 만든 거였어요. 기사가 발표되자 국제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 독일 슈피겔, 프랑스 르몽드까지 한국의 숨겨진 저력에 대해 보도했어요. 한국, 미국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은 의외의 강국. 동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추로 떠오른 한국.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였어요. 학계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대학의 국제정치학자들이 한국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약소국에서 중견국으로 성장한 성공 사례. 외세 의존을 극복한 자주 국방의 모범. 학자들의 평가였습니다. 제 기사가 계기가 되어 한국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된 거였죠. 무엇보다 워싱턴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 협력 대상이다. 워싱턴 싱크탱크들의 새로운 분석이었습니다. 70년 만에 한미 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문 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를 보는 시각까지 바뀌었습니다. 강대국이 항상 약소국을 압도하는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저는 마지막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하는 회고록이었어요. 주한미군 철수, 큰일 났다. 그러나 그 큰일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문제였다. 이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죠. 당시 저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만이 불러온 자충수. 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동맹국을 돈으로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진짜 파트너를 잃을 뻔한 어리석음이었어요. 기내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로 했어요. 제목은 작은 거인의 역습으로 정했습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진짜 독립. 책의 주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버드, 조지타운, 존스 홉킨스 대학까지 모두 한국 사례에 관심을 보였어요. 첫 강연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청중이 몰렸어요. 정치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미국을 굴복시켰는가? 제 강연 제목이었습니다. 도발적인 제목이었지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핵심은 자주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강연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있었어요. 외세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경험과 의지 말입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마 앞으로에 대한 정책을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았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 성숙한 파트너십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가 아니라 진짜 동등한 동맹이 되겠죠. 이후 몇 달간 저는 전국을 돌며 강연했습니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보스턴까지 어디를 가든 한국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어요. 외교협회에서도 초청받았습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인물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그들도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실수였다. 한 전직 국무부 관리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워싱턴도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 모델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종종 그 일주일을 떠올립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경험이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뜻을 품으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힘은 의존이 아니라 독립에서 나온다는 것.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